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협업, 우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연애도 공격형이에요. 남자가 공격하지 않으면 연애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연입니다. 심리학자 차이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리피플이라고 하는 결혼정보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21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책을 9권 정도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년, 40년, 50년씩을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커플들이 1%밖에 안 돼요. 이게 같은 부부의 그 연구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서로 평상시에 애정과 사랑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대화들, 스몰 토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쇼윈도 부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만 되게 친절하게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을 1분만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장 이혼할지 이혼하지 않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이혼하는 커플들은 서로 대화가 없고, 특히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들, 대화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커플들은 서로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뭐 오늘은 기분 어땠어? 즐거운 일 있었어?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런 감정을 읽어주거나 공감을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긍정적인 스몰 토크들이 되게 많아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싸웠어는 좀 더 강한 느낌이고, 다퉜다 그러면 약한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다투다라는 건 사실은 투닥거리는 아주 가벼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갈등인데, 이런 것들은 너를 공격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이런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싸웠다라는 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싸우고 나면 나도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감정적인 상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갈등을 만들어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너무 안 싸우는 것도 문제고요. 매번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싸우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운다라는 건 갈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요. 싸우더라도 사실 정말 갈등이 되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싸움이라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같은 싸움이라도 나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라면 사실 문제 해결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싸운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서로 공격하는 싸움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나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너 이것 좀 고쳐 라고 해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몰라도 그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정하거나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조율하는 과정 거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나랑 만나는 게 힘들어 이런 표현을 해줬다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헤어진 커플들한테 물어봐요. 남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혹시 헤어지자는 말 듣기 전에 그 여자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귀었고 이미 너랑 나랑 게임이 끝났고 네가 뭐가 불만이 있어도 네가 참든가, 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짜 듣지 않는 거죠. 이런 커플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도 내 중심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도 조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좀 잘 안 돼요. 져주질 않는 거죠.
근데 그 져준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져주고 봉합하고 알았어 그리고 한 길은 흘리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서로 조율하려고 하는 져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져줌은 그냥 듣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져줌은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화난 것을 잠깐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하기 위한 져줌이 있거든요. 그 후자가 훨씬 더 관계에서는 더 오래 가죠. 사실 경멸, 무시 이런 거 자체는 상대방을 이미 하나의 내 사람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야 너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는 그래서 안 돼 라든지 너는 그래 그런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들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안 좋은 건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 야 네가 대학을 거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정말 상대방의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야 너희 집이 가난하니까 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든지 정말 그런 것들은 다시는 이 관계를 돌이키지 못해요. 이해되신 적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의 생김새 신체적으로 일단 달라요.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협업, 우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연애도 공격형이에요. 남자가 공격하지 않으면 연애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정말 너무너무나 잘생겼어. 정말 누가 봐도 이 남자는 너무 괜찮아. 그렇지 않고서는 연애는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남자가 엄청 잘생겼다는 일단 논외로 치고 남자가 정말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라는 건 남성의 세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포식자란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포식자한테 암컷은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자의 세계에서 분명 포식자면 암컷들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컷들이 이 포식자만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 돌렸냐? 못생겨서. 근데 이 포식자 밑에 잘생긴 사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잘생긴 사자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진 못하지만 못생긴 포식자한테는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런데 인간도 똑같아요. 잘생겼거나 정말 누가 봐도 차은우야. 그럼 어떻게 안 좋아해요? 어떻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이 가는 거죠. 왜냐면 능력 있는 포식자한테 여자들이 붙어야 생존하거든요. 이것도 생존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왜 생존을 해야 되느냐?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출산을 하면 누군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출산의 보호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어느 정도 길러내야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이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한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남자의 문화와 여자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 표현 방식이 달라요. 연애를 받아들이고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저렇게 원래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특히 같이 살아요? 그럼 더 이해 안 돼요. 차라리 모르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 말겠지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하다못해 똥 싸는 것까지 이해 안 될걸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희생도 하고 상대방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율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서로 조율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 생판 남이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궁합도요. 제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도 70%밖에 안 맞는 거 아시죠? 70%면 엄청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요. 30%는 안 맞아요. 그만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됐든 그때그때 굳이 싸울 필요 없이 해결하는 거. 남자친구가 매번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 왜 늦었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싸워요. 나 화났잖아. 네가 늦었으니까 나 지금 화났어. 너 왜 맨날 늦는 거야? 이걸 지적을 해요. 근데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기야 오늘은 되게 바쁜 일이 있었나 봐. 다음에 만날 때는 한 30분 늦게 만날까? 라든지 한 번 조금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 자기는?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이 칭찬 기법, 토큰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그 토큰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포도알로 칭찬 스티커 주는 거 보셨어요? 포도알로 칭찬 스티커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잘 못하거나 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자극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못 본 척을 해요. 근데 잘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거 너무 잘했다. 칭찬 스티커 줄게. 이거 10개 모으면 선생님이 어디 나랑 같이 너가 가고 싶은 데를 외출할 거야. 보상을 주거든요. 칭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맨날 늦다가 한 번 시간 맞춰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다른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이 화가 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저는 정서심리학 쪽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제 책들이 정서심리학 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서심리학 쪽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 화났을 때 이 분노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는 안 사라져요. 사람들이요. 한 번 불만을 제기한다고 상대방이 한 번에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들어서 그거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한 번 들을 때는 아 내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신경을 안 쓰다가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아 내가 그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해도 습관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27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가 바뀌는 시간.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뇌가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 이 경로를 만들어서 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까지 바뀌는 데가 보통 한 30일 정도가 걸려요. 실제로 나사 연구에서도 안경을 거꾸로 쓰는 안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안경이 천정이 아래가 되고 바닥이 천정이 되게끔 이 안경을 바꿔줬거든요. 실제로 27일째부터 모든 참가자가 천정이 천정으로 가고 바닥이 바닥으로 갔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계를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27일부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게 뇌가 경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불안하죠. 부모님이 사실은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안정애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안정형 애착이 형성이 돼서 감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관계도 안정감을 느껴서 성인이 돼서 잘 만난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싸워요. 그럼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럼 불안하면 이 애착 유형이 어디로 가냐면 집착형으로 가거나 회피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거나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기초가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감정 관리, 감정 조절,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관계 형성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부모한테서 배우는데 부모가 맨날 싸워요.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감정도 안정되지 못하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감정이라든지 관계에 더 예민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리 티가 막 100만 개가 있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예민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예민하게 느끼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되게 잘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들이나 커플들이 사귄 지 한 달 이내에 헤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야 내가 좀 봤더니 자기랑 나랑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결혼을 해서도. 여자는 남자의 그 문제 해결 영역을 이해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감정보다는 결론 중심, 결과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 결과로 들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과정, 남자는 결과니까 과정은 감정이잖아요. 문제 해결은 결론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는 많이 다루진 않았을 건데 성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숙한 성숙도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진 않아도. 근데 성숙도가 동일한 레벨은 문제 해결도 성숙하지 못하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맨날 싸워도 같이 잘 살아요. 되게 재미있게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숙도 자체가 낮아서 문제 해결 방식을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싸우고 나서 그냥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다가 또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헤어지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방법도 몰라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면 괴롭지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헤어져서 외로운 것보다는 만나서 괴로운 게 나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내면서 싸우지도 않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헤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이 성숙도가 다른 커플들이에요. 한 명은 성숙한데 한 명은 성숙하지 않아서 한 명은 계속 싸움을 걸고 자기의 감정을 막 표출을 해요. 근데 한 명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 성숙도가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매일 싸운다면 사실은 싸우는 이유는요, 헤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커플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 이거를 해결해서 더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운다면 좀 더 헤어지는 쪽 말고 싸우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해결하면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연구 결과들을 좀 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희 채널 자체가 심리 연구를 갖고 알려드린 채널이기 때문에 연구에서도 이 불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가 생각하는 불륜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불륜하고 사실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진짜 누구나 봐도 불륜인 건 뭐냐면 잠자리, 스킨십, 키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냥 불륜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불륜이라고 인지를 하고요. 여자는 정신적인 외도를 불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일회성 신체적 접촉 있잖아요. 왜 원나잇 아니면 술집 아가씨한테 돈 주고 사는 것들, 막 이런 성매매 이런 것들은 남자는 또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자는 그것도 성적인 접촉이 있으니까 바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는 불륜의 범위가 좀 더 좁고요. 좀 정신적으로도 더 만나야 되고 관계가 좀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관계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남자의 불륜이고요. 여자의 불륜은 좀 더 넓어요. 정신적으로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잖아, 너 그 여자한테 호감이 있었잖아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불륜 갖고 얘기를 해도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야동도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야동은 불륜이 아니다, 야동은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여자는 그걸 바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바람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여자도 오피스 허즈번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도움 다 받아놓고 자기는 불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불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남녀가 불륜의 기준이 어디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부들이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불륜의 정의부터 먼저 서로 머릿속에 기준을 똑같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를 누구나 좋아하지만 의리가 있고, 그리고 한 여자를 선택을 하면 되도록이면 이 사람만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의리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고 신의가 있는 거죠, 여자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여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욕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성욕이 많아도 와이프하고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성욕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하냐면 여자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저 여자는 왜 저런 몸매에 저런 옷을 입어? 시선이 항상 여자한테 꽂혀 있으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여자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도 봤냐? 콜라병 몸매? 이런 것들. 혹은 와이프하고 걷더라도 칭찬하면 자기가 여자한테 눈이 꽂혀져 있고 자기가 여자한테 관심 많으니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 무다리로 왜 짧은 치마 입었어? 저 여자는 왜 저런 머리 했을까? 사자머리 못생겨가지고 계속 험담을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여자한테 눈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도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여자는 별로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높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높은 여자들의 외모적인 특징이 어떻게 있냐면 허리가 잘록하고 골반이 크고 가슴이 발달해 있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남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그래서 이렇게 대시하는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꼭 외모만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외모적으로 이런 사람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이 불륜이나 남자들을 잘 유혹하냐면 이 비언어를 보면 돼요. 남자를 봤을 때 스킨십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남자를 되게 잘 꼬시는, 정말 못생겼는데도 남자를 진짜 잘 꼬시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교태, 외모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럼 뭘로 하냐면 스킨십으로 꼬셔요. 몸에 장착된 스킨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착되어 있냐면 남자가 있으면 꼭 남자 옆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옆에 이런 스킨십들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붙어있고, 그리고 어떤 걸 되게 잘하냐면 어머 운동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저 만져봐도 돼요? 그래서 막 만져봐요. 이때부터 스킨십이 들어가는데 만져본다는 것 자체가 이 성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만질 때 가슴만 만지나요? 이런 분들이 아니요, 허벅지를 만져요. 꼭 유혹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허벅지는 남자의 어디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허벅지를 만진다라는 건 남자의 성욕을 자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유로운 여자들이 남자를 잘 꼬십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외도 자체를 게임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재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욕 해소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뭐 정말 그 바람피는 분들 중에 뭐 우리 회사 격리야. 근데 얘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컨드로 만들어서 딴짓 못하게 만드는 도구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불륜을 활용하는 정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계가 불만족할 때 외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외도는 이 근본 자체가 다르긴 한데, 사실 제가 요즘에 보면 이거는 좀 이전의 연구 방식인 것 같고, 지금은 결혼해서 스트레스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그냥 초혼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불륜으로 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첫 번째가 이성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스킨십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 충동 조절력, 이 두 가지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관심은 선천적이라고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충동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을 함부로 피거나 아니면 함부로 이성한테 배우자가 있는데도 대시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남녀가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불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요, 심장이 뛰는 곳에서 불륜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어차피 불륜은 충동 조절력하고 자기 통제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뛰는 곳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예요? 운동, 등산 이런 데요. 그래서 남편 혼자 테니스 보내지 마세요. 와이프 혼자 테니스 같은 거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불륜은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욕만 채우면 됩니다. 그쵸? 결혼 시장하고 불륜 시장은 달라요. 결혼 시장은 조건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서로 비슷도 해야 되고, 대화도 통해야 되고, 집안도 좀 비슷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직업도 있고 연봉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불륜은요, 이미 그런 사람들을 하나를 만났잖아요. 이미 나는 아쉬울 게 없어 지금. 그럼 뭐만 채우면 돼요?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거 하나만 채우면 돼요. 대부분 뭐가 부족해요? 연애 감정, 성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충동 조절력 낮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바람 펴요. 어차피.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바람 필 수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곳이 운동하는 곳. 왜냐하면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흔들다리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되게 예쁜 조교가 있는, 되게 잘생긴 조교가 있는 흔들다리, 그리고 못생긴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조교가 있는 흔들다리, 양쪽을 건넜을 때 정말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조교가 있는 흔들다리를 지나온 피실험자는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뛴다라고 인지를 하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못생긴 혹은 나이가 많은 조교가 있는 데를 지나온 사람은 흔들다리가 무서워서 가슴이 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슴이 뛰었을 때 그 이유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될 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어, 그럼 이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심리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무의식에 깊이 빠지거나 굉장히 그 사람과 딥한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가능성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있고요. 그 얘기는 친한 친구야, 근데 얘하고 속얘기까지 다 해, 근데 남사친이야, 와이프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불륜이 많이 일어나냐면 술이에요, 술. 왜냐면 술을 마시면 자기 통제력이 낮아져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상대방이 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눈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 되게 따지는 게 많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낮아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술을 먹이잖아요. 되게 좋은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남자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많이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성욕 같은 경우도 자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욕이라는 게 있어도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바람을 피거나 성욕이 막 발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술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제력이 딱 끊어지면서 성욕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술을 마시면 성욕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여자들이 남사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 누구랑 잤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아무리 높아도 술이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제가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요, 많은 커플들이 헤어졌답니다. 정말 너 때문에 헤어져서 이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불륜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속옷. 사실 부부들이 속옷 별로 신경 잘 안 쓰거든요. 남편 거 속옷 입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위아래로 세트로 속옷을 산다거나, 와이프가 어느 날 남편이 속옷을 새 걸로 사달라고 해서 새 걸로 매일 바꿔 입는다거나, 첫 번째 신호고요. 두 번째 신호는 휴대폰을 가려요. 휴대폰에다가 비번을 설정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못 보게 계속 자기가 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불륜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휴대폰을 안 보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바람을 잘 피거나 진짜 이게 장착된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가볍게 나눈 대화조차도 그냥 지워요. 그리고 방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통화기록 삭제한다거나, 이게 그냥 몸에 배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평상시에 바람을 잘 피고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요. 세컨폰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업무용이라서 필요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업무용 폰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설정. 이런 사람들도 바람 피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항상 루틴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보통은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게 루틴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불륜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야근 회식 말고도 취미생활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모임이 부쩍 많아지거나 부쩍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테니스 모임이 있는데 오늘 회식까지 했어. 근데 매주 회식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불륜으로 연결돼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통 네가 잘못 본 거야, 너가 예민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이래,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시도하거든요.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다시 봐봐,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네 탓이야, 네가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 이것도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에요. 네 탓이야, 네가 날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내가 너 만나자고 했을 때 네가 나 안 만나줬잖아. 근데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만나주지 못할 상황마다 만나자고 하니까 못 만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숙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미안해, 잘못했어. 차라리 이건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실수였어. 아니 어떻게 바람이 실수예요. 바람은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였어, 딱
한 번만 실수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실수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한 번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내가 바람 펴도 용서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바람을 학습을 시켜버려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원래 술자리 자체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끼리 술자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자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대부분 대화로 해결하지 술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술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술자리를 좋아한다. 첫 번째 옐로우 카드예요. 무조건 다 여자들이 그러면 바람핀다는 게 아니에요. 옐로우 카드예요. 근데 두 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남사친이 많다. 이러면 대부분은 남자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남자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럼 남자들을 많이 만나면 어쩌겠어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것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되게 아주 사소하지만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나 편하자고 하는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커플이면 서로 양해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멀어. 막 경기도 저쪽 끝이고 서울 저쪽 끝이야. 막 강서하고 강동이야. 그럼 보통 어디서 만나는 게 합리적이에요? 강남이나 중간이나 뭐 이쪽에서 만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네가 와 해서 저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여자 오게끔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보통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미 있어요. 지갑이 있어요. 근데 저거 예쁘다. 새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있어요. 근데 저거 예쁘다.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새로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물건 하나를 사면 10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애인한테도 똑같아요. 한 번 만나면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개방성, 그리고 성적인 개방성. 일반적인 개방성은 음식을 먹더라도 새로운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먹어본 음식만 먹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식당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시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개방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요. 그거를 여성한테도 하는 거죠. 남성한테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방성하고요. 성적인 개방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높아야 성적인 개방성이 높아요. 성적인 개방성이 높아서 연애할 때도 성과 관련돼서 좀 많이 개방적이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헤어질 때 갈아타기 연애로 해서 나한테 오는 여자, 나한테 오는 남자를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도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들을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자들 물색을 해요. 갈아탈 사람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존에 있었던 관계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어차피 문제가 있었을 거니까 그걸 시비를 걸어서 이혼을 하고 갈아타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 자기가 여전히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지를 이혼하기 전에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무하고나 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격이 괜찮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사치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맨날 하루가 멀다하게 백을 살겠어요? 나는 내가 돈 다 벌어가지고 와이프 다 갖다 줬는데 친정한테 다 빼돌렸어. 뭐 안마의자 사주고 TV 바꿔주고 맨날 이래. 경제관념 자체가 없어. 그럼 살겠어요? 집도 좀 넓혀서 이사 가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어. 뭐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 똑같이 해당돼요. 왜냐면 요즘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도박을 하네? 난리 나는 거예요. 폭력을 쓰네?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그냥 나락가는 거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결혼 정보회사 하기 전에도 기업에서 강의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기업에서 정말 결혼한 지 막 10년, 20년 된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결혼 잘 하셨냐고. 그러면 사기 결혼 당했대요. 99%가 다 사기 결혼 당했대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자들하고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소 한 마리 있으면서 목장하고 있다고 뻥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해서 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보니까 소 한 마리도 사실 다리 한 짝밖에 없었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 잘못하면요 인생 그냥 끝나요. 진짜 남자든 여자든. 잘 사는 사람들, 제가 이런 심리 연구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두 가지의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한 가지는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느낀 건,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학력, 직업, 연봉, 집안, 그리고 부모님 직업, 형제들 직업까지 보고 그것까지 해서 소개를 할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거 너무 조건만 맞춰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 되게 정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연봉이 서로 생활할 정도가 아니거나 서로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집안 차이 너무나도 서로 수용할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부모님 직업도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의 직업은 그 집안의 가풍이에요. 가풍이 달라도 그걸 서로 이해할 수 없으면 헤어져요. 부모님을 왜 보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이 부부들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헤어져요. 경제관념, 그러니까 재산 체크한단 말이에요. 재산이라는 건 경제관념을 얘기를 해요. 경제관념 뭘로 체크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모아놨어? 이걸로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관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년 같이 일했고 연봉 똑같은데 이 사람은 1억 모았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모았어요. 그럼 누가 경제관념 없겠어요? 2천만 원 모은 사람이 경제관념 없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같이 잘 살까요? 못 살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볼 때 면접 질문에서 너는 예전에 리더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너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성취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패턴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결혼정보회사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30년, 40년을 살아도 잘 사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20년, 30년간 계속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존경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 맞벌이가 대중화되고 일반적이지만 맞벌이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서로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성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존경심, 근데 꼭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 또한 존경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거든요. 퇴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존경심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존경심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부부가 둘이 계속 즐거운 새로운 자극을 함께 해야 돼요. 실제로 정서심리학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이라고 해서 4가지로 감정을 구분을 많이 해요. 여기에 뭐 혐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4가지가 작동하거나 유지되는 신체적인 원리가 달라요. 분노는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안도감, 안심이 들지 않으면 그 문제 끝을 예측하지 못하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슬픔은 돌아가시면 슬프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력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 즐거운 거는 어떻게 해야지 즐거움이 되냐면, 분노는 쭉 유지가 되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 두려움은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요, 감정이. 그래서 불안장애 막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못하면 계속 올라가요. 슬픔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기억소실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기쁨은 기쁠 때 감정 자극이 딱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부간에, 커플간에 행복했었던 기억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았던 감정들, 좋았던 기억들이 없대요. 10년 살았는데 좋았던 기억이 어떻게 없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긍정적인 기억은.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계속 좋은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상태를 계속 즐거움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쌓여서 나중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취미생활 하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장난을 잘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속궁합입니다. 속궁합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게 연구 결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낮에 재미
재미있게 보내려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커플, 그리고 밤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커플. 이 커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혼정보의 관점에서 조건을 맞추는 건 진입장벽,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소거해주는 역할을 하면 결혼 생활을 할 땐 세 가지. 첫 번째가 존경심, 두 번째가 낮의 즐거움, 세 번째가 밤의 즐거움. 관식이, 폭삭소가수다에서는 관식이가 무한 애정을 주잖아요. 보통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이 같은 커플이 최수종하이라 션정혜원 커플이 아빠처럼 딸처럼 이렇게 하는 커플들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울타리를 쳐준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아빠처럼 아니면 울타리처럼. 그리고 여자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도 이효리 이상순 커플도 울타리를 쳐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효리가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되게 예민할 건데 이상순이 이렇게 그 예민함을 완충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들, 그게 꼭 경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향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플들이 잘 살죠. 근데 연예인들은 워낙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해서 연예인으로 제가 굳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거는 진짜 많이 하는 건데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연애 시장하고 결혼 시장이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는 그냥 사랑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돈 같이 나눠 쓸 거 아니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겁기만 하면 되니까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혼까지 생각해서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 결혼하는 순간 이젠 세트예요, 세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세트는 아니지만 세트가 돼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돈을 쓰고, 돈을 쓰는 걸 서로 논의하고 같이 시간을 쓰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 태도, 그리고 돈,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건 결혼에서는 없다. 결혼을 해서도요, 유일한 내 친구가 내 배우자여서도 안 되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게 배우자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의 인간관계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얻었을 때 이 둘이 아무리 대화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화가 났을 때 완충작용을 해줄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이 둘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얘랑 정말 절친 하나밖에 없어요. 얘랑 싸웠는데 얘랑 둘이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도움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절친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둘의 문제도 둘만 해결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둘의 문제가 돼서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둘이 가장 친한 친구인 거는 맞지만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생활은 존중돼야 되고요. 결혼을 하면 같이 생활하는 게 맞지만 100% 동일하게 같은 생활 패턴, 같은 삶의 인생 굴곡을 경험하지 않아요. 아내가 겪는 인생의 굴곡, 남편이 겪는 인생의 굴곡은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세트가 아니에요.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관계도 존중해야 돼요. 그냥 부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지 100%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가 경제관념, 경제력. 사실 둘이 손가락만 빨고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싸우게 되면 경제력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은 한정적인데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고요. 두 번째가요, 싸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지금 당장 막 싸워야 돼, 막 퍼부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감정 좀 가라앉히고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싸움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싸움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조절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력이 뭐냐면, 화난다고 막 퍼붓는 거 자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 모든 능력들은 부모님한테서 배워요.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한테서 배워요. 감정 조절 능력 부모님한테 배우고요. 경제관념 부모님한테 배워요. 그리고 이런 인성이나 생활태도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모님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필요한 거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괴로워서 결혼을 생각을 한다거나, 회피형으로, 아니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결혼을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욕 해소를 위해서 결혼을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결혼은 나도 행복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한테 메꿔주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기대면서 사는 게 결혼이거든요. 내가 100이 있어서 100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나도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60%밖에 안 돼서 내가 40%를 메꿔주고 살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 사람은 봉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 사람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깔끔한 걸 선호하거나,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깔끔한 사람이 맨날 이걸 치우고 다니겠죠. 근데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꼭 민폐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꼼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완충작용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이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재미도 있고, 그 안에 뭐 성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나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서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